안녕하십니까. 애동학과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제2회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 동영상 복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영상을 보고 회로도의 가, 나, 다 빈칸에 알맞은 기호를 그리시오 라고 돼 있네요. 갈로에 보시면 단, 녹색 버튼은 pb 녹, 적색 버튼은 pb 적으로 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최초에 차단기로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이 없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PB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레드 램프가 점등되는 거죠. 그리고 PB 녹색을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아니고 눌렀다가 손을 떼더라도 레드 램프가 점등되어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유지가 되는 회로를 자기유지 회로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PB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레드 램프가 꺼져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회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PB 녹색은 ON 버튼이 되고 PB 적색은 OFF 버튼이 되겠구나. 요 정도는 알아두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해당 문제에서는 뭡니까? 영상을 보고 가, 나, 다 빈칸에 알맞은 기호를 그려놓으시오 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전에도 한번 보셨을 건데 아래쪽에 보시면 R 그리고 RL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R이라는 게 릴레이라고 했죠. 릴레이 또는 뭐 계정기라고도 불렀는데 요 RL 같은 경우는 레드 램프라고 해서 적색 램프가 됩니다. 자, 이때 이 적색 램프, 레드 램프가 점등되어서 자기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릴레이의 A 접점이 꼭 필요하죠. 그래야지 릴레이가 여자 되었을 때 이 A 접점이 붙어서 유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지를 해야 우리가 버튼을 눌렀다 손을 떼더라도 이게 점등되어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릴레이의 A 접점이 통상 보면 우리가 이 전원을 놓고자 하는 아래 레드 램프류의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나 부분의 빈칸에는 통상적으로 이 A 접점이 들어가는데 무슨 A 접점? 릴레이 아래 A 접점이 들어가 줘야지만 얘가 여자 되었을 때, 전원이 들어갔을 때 여자 되어 A 접점이 붙어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 그리고 다 요 빈칸에는 스위치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통상 보면 그 오프 스위치가 그 온 스위치보다 아래쪽에 설치가 많이 되죠. 요런 회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로 배치된 경우에는 오프 스위치가 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B 접점 스위치가 요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A 접점 스위치가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쪽 편에 스위치가 설치된다라고 하면 이쪽 편에 B 접점이 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차단이 될 테니까. 근데 이렇게 위아래로 배치가 됐을 경우에는 보통 보면 B 접점이 아래쪽에 갑니다. 그래야지 B 접점을 끊었을 때 릴레이 전원이 끊어지면서 여자되었던 게 이게 다시 떨어진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는 A 접점 밑에는 B 접점 이렇게 배치를 해 봤을 때 이제 답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ON 버튼은 녹색 버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ON 버튼은 A 접점이 되겠죠. 눌렀을 때 전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A 접점이 녹색 버튼 PB 녹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B 접점이 오프 스위치라고 했으니까 눌렀을 때 차단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PB 적색 버튼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가는 PB 녹색이 되고요. 나는 R 뭡니까?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A 접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는 PB 적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녹, 적으로 적어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단서 조항이 없다면 그냥 편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위에는 A 접점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A 접점 뭡니까? 오른쪽에 떨어져서 이렇게 도체를 그려줘야 되고 스위치는 접점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릴레이는 그냥 이렇게 짝대기 하나 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B접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려드렸지만 밑에 보시면 B접점 왼쪽에 붙여서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답은 찾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해동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가 완성되었을 때 최초의 차단기를 올립니다. 차단기를 올리면 아래쪽 라인, 이쪽 아웃라인 쪽에는 전원이 이미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위쪽에서 전원이 내려와 주기만 하면 릴레이든 RL이든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라인에 전원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보시면 PB녹 RA 접점, 릴레이 A 접점 헷갈리니까 릴레이 A 접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PB녹과 릴레이 A 접점 같은 경우는 둘 다 A 접점이니까 더 이상 전원이 못 들어가요. 즉 차단기를 올렸을 때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못합니다. 전원부 쪽에 전기가 안 들어갈 테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가 PB녹을 누르게 되면 얘를 딱 눌러주면은 전기가 통하죠. 통하면서 이렇게 갈라져서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는 아직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요렇게 해서 B접점 통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릴레이가 ON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쪽으로 갈라져서 들어간 전원은 RL, 레드램프를 점등시키고요. 릴레이가 ON 했기 때문에 A접점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붙어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B녹을 누르면은 이쪽으로 전원 공급, 이쪽으로 전원 공급 동시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눌렀을 때 레드램프가 바로 점등되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가 여자되면서 A접점이 붙어서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PB녹색을 눌렀다가 내가 손을 떼더라도, 손을 이렇게 딱 떼더라도 이쪽 편으로는 전기가 안 들어가지만 이쪽이 붙으면서 이렇게 전원이 통해지면서, 그죠? 들어가고 릴레이 쪽으로도 같이 들어간다라는 소리예요.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레드램프가 점등되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PB 적색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PB 적색을 딱 눌러버리면 떨어지죠. 차단됩니다. 위쪽에 전원 다 나가요. 그러면 요거 오프되고 그리고 요 A 접점은 떨어져 버릴 테니까 오프. 그래서 PB 적색을 딱 눌러버리면 차단되고 다시 이제 손을 떼더라도 이미 차단된 전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위에 A 접점들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PB녹을 눌렀을 때 가나의 점등 상태를 ON, OFF로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PB 녹색 버튼을 누르면서 그냥 끝났습니다. 눌렀을 때 동작을 보여준 게 아니고 PB 녹색을 누르는 장면에서 끝이 나버렸죠. 자,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PB 녹을 눌렀을 때 가나의 점등 상태를 ON, OFF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회로도만 준 거예요. 회로도만. 그래서 요 회로도 상태에서 이 가나 뭡니까? GL과 RL 그린 램프와 레드 램프가 이 PB 녹색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하냐고요. ON인지 OFF인지 그걸 표시해 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해독해 보면 알겠죠. 자, 최초에 우리가 차단기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 아웃라인에 전원이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아래쪽은 모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전원부의 아랫단에는 전기가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윗단, 요거를 인라인이라고 하는데 이쪽에도 전원이 쭉 들어는 옵니다. 이렇게 들어는 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접점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PB 녹색 같은 경우는 A 접점이기 때문에 전원이 들어가지 못하고 릴레이의 A 접점이죠. 릴레이도 A 접점이니까 못 들어가고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릴레이 A 접점이니까 못 들어가요. 근데 요거 MC B 접점이죠. B 접점 같은 경우는 노멀 클로즈 상태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은 나번이 ON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잘 안 나오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자, 나번이 ON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차단기만 올렸을 때입니다. 차단기만 올린 상태에서는 이 레드 램프가 ON 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PB 녹색을 눌렀을 때잖아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PB 녹색을 눌렀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딱 눌렀을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요거를 누르게 되면 A 접점이 붙겠죠.
이 PB 녹색 A 접점이 붙으면서 전원이 쭉 들어갑니다. 요거 B 접점이니까 통과하고요. 이쪽으로 나뉘어지는데 아직까지 이것까지 볼 필요 없고요. 그래서 요 R 릴레이에 전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 PB 녹색을 눌렀을 때. 그러면 이제 릴레이와 관련된 그 접점들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릴레이 A 접점이 붙어버리고 여기도 A 접점이니까 붙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릴레이에 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자된 상태고요. 이 여자된 상태에서는 요 접점들이 다 붙어서 유지되죠. 그래서 A 접점부터 유지되고 요 A 접점부터 유지되니까 요 스위치 쪽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스위치는 어차피 눌렀다 떼는데 현재 우리가 문제에서 풀고자 하는 거는 누른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요 A 접점이 붙음으로써 전원이 위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갈라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MC가 ON 하게 되는 거고 GL도 따라서 ON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MC에 전원이 들어왔으니까 MC와 관련된 접점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MC B 접점은 어떻게 되죠? 요게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MC가 동작하게 되면 MC B 접점이 떨어져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공급되던 전원이 어떻게 돼요? 차단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오프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가 뭔데요? 레드램프. 즉 이 PB 녹색을 누르게 되면 이 릴레이가 동작하면서 릴레이 접점 A 접점이 붙어서 유지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MC의 전원 공급, 그린램프의 전원 공급, 그래서 MC ON, 그린램프 ON 하고 MC B 접점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쪽에 전원이 안 들어가니까 레드램프는 오프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일단은 답은 나왔어요. 답이 뭐냐면은 가는 ON이고요. 나는 오프가 된다 라는 겁니다.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저 해독해 드릴게요. 마저 해독해 드리면 자, PB 녹색을 눌렀다가 통상 보면 눌렀다 손을 떼잖아요. 그래서 손을 떼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요 릴레이 A 접점이 붙어 유지되니까 이쪽으로 전원이 공급되면서 계속해서 자기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상태들로 자기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동작을 시키고 나서 이제는 PB 적색을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B 적색의 B 접점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열려 버리죠. 그럼 전원이 공급 차단돼 버리고 릴레이는 오프합니다. 릴레이 오프하면서 소자돼 버리죠. 그럼 소자돼 버리면 요 A 접점들이 붙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원래 상태로 복귀됩니다.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럼 이쪽에 전원이 다 차단돼 버렸고 여기도 차단돼 버렸으니까 아래쪽으로 들어가던 전원이 없죠. 그래서 요게 다 오프 되는 겁니다. 오프. 요거 가나랑 관계없어요. 지금 하는 거는 오프 되고요. 그 다음에 MC도 오프 했으니까 요 B 접점이 원래 상태로 복귀되죠. 이렇게 복귀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원이 공급되면서 RL은 다시 ON 하게 된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가나랑 관계없고요. 제가 그냥 PB 적색 요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녹색 눌렀을 때라고 했으니까 다시 답을 적어드리면 괜히 헷갈리게 다 설명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동작하는 거고 답은 뭡니까? 요 A 접점이 붙으면서 전원이 공급되고 이렇게 공급되고 릴레이는 ON 하게 되겠고 A 접점 붙으면서 MC ON, 그린램프 ON, 그 다음에 B 접점 떨어지면서 레드램프 오프. 자, 답은 요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뭡니까? 가, 온, 나, 오프입니다. 언제? PB 녹색을 눌렀을 때. 자, 요게 답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그 사용 목적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어떤 용기를 보여줬는데 이 용기는 참고적으로 냉매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냉매 용기를 서서히 클로즈업해서 마지막에 어느 한 부분을 가리키면서 끝이 났어요. 자, 이때 그 부분의 장치 명칭과 그 사용 목적을 쓰시오라는 건데, 자, 그 장치의 명칭을 먼저 알려드리면 요 녀석의 명칭 같은 경우는 파열판 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요 파열판 같은 경우는 우리 공존행동에서는 주로 냉매 용기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밀폐된 용기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파열판은 이렇게 동글납작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판이에요. 파열되는 판을 파열판이라고 하는데 요 파열판은 왜 설치를 하느냐, 왜 부착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자, 이거를 냉매용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냉매용기 내부에는 액체 상태의 냉매도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기체 상태의 냉매도 같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냉매용기의 보관을 잘못해서 어떤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곳에 냉매용기를 방치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냉매용기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순하게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팽창한단 말이에요. 이게 팽창하게 되고요. 그리고 액체 같은 경우는 증발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체의 양이 늘어날 거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기체가 팽창하게 되니까 부피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요게 밀폐된 용기다 보니까 밀폐된 용기 내부의 압력이 이렇게 상승하게 돼버린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용기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정도의 압력에 도달해버리면 용기가 빵 하고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용기가 빵 터져버리면 주변에 만약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칫 그 파편을 맞고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압력에 도달하면 용기가 빵 터지는 게 아니고요. 요 파열판이 먼저 뻥 터져버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부에 있는 압력을 다 빼버리겠죠. 냉매도 같이 다 빼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뭐 냉매는 누설되었을지언정 폭발 사고는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용기가 일정 압력 이상이 되었을 때 먼저 파열하면서 그 용기의 안전을 지켜주는 장치의 명칭이 뭡니까? 파열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사용 목적 거기에 적어뒀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압력 용기나 배관에 사용하는 안전장치로 내부 압력이 높아 압력입니다. 압력이 높아질 경우 위험한 상태에서 파열되어 이상고압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는 장치다 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요런 거를 파열판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 파열판은 뭡니까? 내부 압력, 요 압력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의 압력이 올라갔을 때 냉매 용기가 되었든 아니면 기타 장치가 되었든 내부 압력이 올라갔을 때 용기 또는 기타 장치가 버틸 수 있는 압력을 초과하기 전에 지가 먼저 터져서 요 내부의 압력을 저압 상태로 되돌려주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압력 말고 온도와 관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온도와 관계 있는 거는 가용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론 공부하셨다면 한번 배우셨을 텐데 주로 보면 이제 대용량 냉동 장치라든가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압력 용기에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연성 가스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잘못하면 폭발할 수가 있잖아요. 더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가용전이 미리 녹습니다. 미리 녹아서 내부에 있는 화기라든가 아니면 압력을 다 빼버려요. 그러면은 안쪽에 있던 위험한 가스들이 분출돼 버리면서 용기의 폭발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문제랑 외람되지만은 문제랑 관계는 없지만은 같이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립니다. 요 압력과 관계된 것이 파열판이 되는 거고 온도와 관계된 것은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가용전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그 사용 목적에 쓰시오라고 했고요. 명칭은 뭡니까? 파열판이 되고 사용 목적은 압력 용기나 배관에 사용하는 안전장치로 내부 압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압력이 높아 위험한 상태에서 파열되어 이상고압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는 장치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A와 B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이전에도 한번 봤던 문제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바이패스 이음인데 바이패스 이음 중 A, B 장치를 표시를 해줬고요. 이때 A 장치는 뭐였습니까? 가마 밸브라고 했고 B 장치는 스프링식 안전 밸브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바이패스 이음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정압기를 설치했고 이쪽 편에는 안전 밸브 스프링식이니까 요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A라고 줬고 요게 B라고 준 겁니다.
자, 이때 나머지 뭐 기타 밸브라든가 압력계는 제가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만 여기 그냥 밸브 하나만 설치해 둘까요? 만약에 가마 밸브가 정상이 아닐 경우에 이쪽 바이패스 시켜서 그 가스라든가 유체를 통과시키고요. 그동안 가마 밸브를 갈아주는 시스템인데, 자, 뭐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게 가마 밸브고 요게 스프링식 안전 밸브라면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화살표가 이쪽에서 들어오네요. 그럼 이게 1차 측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로 나가는 게 2차 측이 되는 겁니다. 통상 보면 1차 측이 뭡니까? 공급이라고 하고요. 공급 측이죠. 공급단. 그 다음에 2차 측이 주로 보면 사용처입니다. 정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가마 밸브라고 나오긴 하지만 우리 정압기를 생각하셔도 돼요. 정압기도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정압기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 요 사용처에 알맞는 압력으로 조정해서 보내주는 장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용처, 우리가 가장 예로 들기 좋은 게 가스레인지입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에 알맞은 압력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1차 측 공급 압력의 변동에 상관없이, 자, 이 1차 측이란 건 뭐예요? 도시가스 사업소가 되겠죠. 공장입니다.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1차 측 압력은 어때요? 고압일 거란 말이야. 꽤나 고압일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0kg 정도로 들어온다라고 칩시다. 10kg/제곱센치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10kg짜리 압력으로 가스레인지에 공급을 해주면 가스레인지 남아나진 않겠죠. 그래서 가스레인지는 뭐 대략적으로 한 1kg/제곱센치 정도의 압력으로 유지가 되어줘야지만 정상적인 연소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차 측 압력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래서 10kg로 올 수도 있고 5kg로 올 수도 있고 더 많이 줘서 15kg로 이렇게 그때그때 압력이 달라지더라도 2차 측 사용처의 압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요 가마 밸브 정압기에서 그 압력을 잡아줄 테니까요. 그래서 압력을 많이 보내주면 가마 밸브를 좀 잠궈버리고요. 그리고 압력을 작게 보내주면 조금 더 열어가지고 요 압력이 항상 일정하게끔, 어디? 사용처의 압력이 일정하게끔 유지시켜주는 게 바로 뭐다? 요 가마 밸브의 역할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일러에도 통용이 되죠. 보일러 같으면 1차 측 압력이 증기 압력입니다. 고압 증기 압력이 2차 측 사용처 뭐겠어요? 라디에이터 방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열기에 그 알맞은 압력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이런 가마 밸브를 설치한다라고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미 가마 밸브의 설명은 끝이 났죠. 가마 밸브는 결국 2차 측 사용 압력에 맞춰서 압력을 보내주기 위한 장치인데,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바이패스 이음 해놓고 스프링식 안전 밸브는 왜 설치했냐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가마 밸브에서 정상적으로 그 압력을 유지시켜서 보내준다면 참 좋겠지만, 물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야 안전한 상태지만 혹시나 가마 밸브가 고장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고장 나면 이 1차 측 고압이 바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측 고압이 들어가 버리면 사용처에서 난리가 나버리겠죠. 뻥 터져 버린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고자 갑자기 고압이 걸리면 여기에 세팅하겠죠. 최소한 3kg가 넘는 압력이 들어오면 위험하다 이 뜻입니다. 왜? 사용처가 제가 지금 1kg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3kg 넘어가면 그냥 지가 빼버리는 거예요. 스프링식 안전 밸브가 지가 빵 터지면서 열리는 거겠죠? 열리면서 내부의 압력을 빼므로써 어떻게 합니까? 안전을 지켜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 밸브 말 그대로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가마 밸브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로 보긴 좀 그렇고요. 주로 보면 우리 에너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송기장치라고 하죠. 보일러에서는 증기를 보낼 때 사용한다고 해서 송기장치의 일종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냉동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있죠. 뭐 어쨌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의 답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A 장치는 가마 밸브, B 장치는 스프링식 안전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과 그 용도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꽤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 같은 경우는 체크 밸브 또는 역류 방지 밸브라고 했었고요. 용도는 뭐였습니까?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여 역류를 방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류 방지 밸브라고도 부른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해당 영상에 나온 요 모델 같은 경우는 NRV형 또는 NRVH형 체크 밸브라고 부른다 라고 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답 쓰실 때는 단순히 체크 밸브 요렇게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명칭은 체크 밸브, 용도는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여 역류를 방지한다.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가의 역할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문제 같은 경우 앞에서 꽤나 나왔던 문제죠. 자, 그래서 영상에서 보여주는 게 뭐였습니까? 헤더라고 했었죠. 그래서 헤더라는 거는 요렇게 설치가 되고 요렇게 설치가 된다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보일러. 그래서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헤더에 우선 담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증기라고 했을 때 주증기라고 합시다. 주증기를 담아 가지고 헤더에서 각 층 또는 각 실에 알맞게 분기시켜서 보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디에이터에 갔다가 환수되는 것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되돌려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되돌려주는 거를 환수 헤더라고 했죠. 그래서 요게 주증기 헤더, 요게 환수 헤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증기 또는 온수를 분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냉온수기에 사용하게 되면 냉수 또는 온수를 이렇게 분기시켜주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요렇게 발이죠, 발. 그냥 받침대입니다, 받침대. 받침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랫단에 이렇게 밸브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영상에서 보셨을 때. 그래서 해당 영상에서는 헤더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헤더 밑에 설치된 요 밸브들, 이 밸브의 역할을 쓰시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 밸브를 가라고 표시를 했을 때 해당 밸브는 드레인 밸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드레인 밸브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헤더 내부의 이물질 및 드레인을 배출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앞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과 그 용도를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앞에서 몇 번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해당 부품의 명칭은 릴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핀이 11개라고 해서 11핀 릴레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릴레이라고 적어주셔도 되고요. 또는 계전기라고도 불렀었죠. 그래서 릴레이 또는 계전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용도 같은 경우는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입력 신호에 따라 전기 회로를 온오프 시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여과식 필터 종류를 2가지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요 필터를 보여줬는데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헤파 필터일 수도 있고 울파 필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 필터랑 울파 필터를 단순히 외형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쨌든 요런 여과식 필터를 보여주고 그리고 여과식 필터 종류 2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헤파 필터, 우파 필터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공기조화기의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 종류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조기가 이렇게 있을 때 공기조화기 또는 공조기라고 하죠. 그리고 AHU라고도 부릅니다. 왜? 에어 핸들링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공기조화기죠. 자, 그래서 이쪽 편에서 외부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외기를 바로 실내로 넣어줘 버리면은 좀 어때요? 먼지도 있고 더럽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설치하는 게 필터라는 녀석입니다. 필터. 그래서 여과지를 이용해서 요 공기를 한번 걸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코일을 설치하는데 요 코일은 쿨링 코일이 될 수도 있고 히팅 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쿨링 코일은 뭐예요? 냉각 코일이 되는 거고 히팅 코일은 가열 코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헷갈린다. 히팅 코일이에요? 쿨링 코일이에요? 헷갈리면 어떻게? 냉온수기 설치하면 되죠. 냉온수기.
그러면 여름철에는 냉수를 보내서 쿨링 코일로 사용하고 겨울철에는 온수를 보내서 가열 코일, 난방용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조기의 종류에 따라서는 코일을 여러 개 설치해서 그 코일에 보일러를 연결하고 냉동기를 연결하고 따로 운전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구조만 알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가습기, 가습장치, 이걸 뭐 에어와셔라고도 부르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에 주로 보면 송풍기를 설치하죠. 그래서 송풍기에서 조화된 공기를 실내 치출구를 통해서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필터에서 청정도를 유지해 줄 수 있고요. 청정도. 그 다음에 코일에서 어떻게 돼요? 가열도 하고 냉방도 하니까 온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습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습도 조정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송풍기를 설치해서 공기의 양, 공기의 그 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류 등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에 뭡니까? 청정도, 온도, 습도, 기류를 조정한다. 그래서 공기조화기의 4대 구성 요소는 온습기, 청이었죠. 그래서 온습기, 청정도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서 실내로 넣어주는 장치를 공기조화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해당 문제에서는 필터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선은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헤파 필터나 울파 필터는 고성능 필터라고 해요. 그래서 고성능 필터라고 해서 주로 보면 이 외기 도입단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송풍기 출구 측에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하는 게 헤파 필터. 영어로는 헤파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울파 필터. 영어로도 울파 쓰면 되겠죠. 울파. 자, 이렇게 요 두 가지는 주로 보면 고성능 필터라고 해서 송풍기 출구단에 설치를 해요. 그래서 미세먼지 요런 것들을 걸러주는 주로 보면 클린룸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요 외기단에 설치되는 필터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미디움 필터와 그리고 프리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얘들을 좀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과 필터, 여과식 필터 같은 경우는 크게 봤을 때 4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헤파 필터, 울파 필터, 미디움 필터, 프리 필터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 답은 이제 나왔죠. 요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골라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글로 적으셔도 되고요. 영어 아시는 분들은 영어로 또 적어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2가지만 적으시면 되고요. 괜히 2가지 적으라고 했는데 3가지 적다가 그 3가지 중에 1개가 오답이면 둘 중에 1개 틀렸다라고 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숫자에 맞춰서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8번 문제 답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헤파 필터, 울파 필터.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부품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아이고,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명칭 뭡니까? 버터플라이 밸브,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거죠. 뭐가? 밸브판이. 자, 밸브판이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있으면 양쪽에 나비, 날개처럼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명칭은 버터플라이 밸브고 역할은 뭡니까? 밸브니까 유로 개폐. 그리고 또 하나 유량 조절용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역할은 유로 개폐 및 유량 조절용이다.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 영상의 배관 이음을 보고 가, 나의 엘보와 티의 수량과 다, 라의 엘보 수량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유형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전에도 비슷하게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배관의 모양이 좀 달랐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 우선은 가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엘보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자, 살펴보시면 하나, 둘, 셋, 4개, 4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T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 요것도 4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번 보겠습니다. 나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엘보의 개수는 3개입니다. 3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T 같은 경우는 요거는 1개네요. 1개. 자, 그 다음에 다번 같은 경우에는 엘보만 있습니다. 그래서 엘보의 개수가 4개네요. 그 다음에 라번 같은 경우도 딱 보이죠? 4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뭡니까? 거저 주는 겁니다. 맞추라고 주는 거죠. 자, 그래서 10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다음 냉동장치의 명칭을 쓰고 내부에 설치된 장치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게 초창기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요 장치의 명칭이 뭐였습니까? 명칭은 순행식 콘덴싱 유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에서 보여주는 이 순행식 콘덴싱 유닛의 그 압축기 형식이 뭐였다? 스크류 압축기라고 해서 뭐 별도로 스크류식이라고 적어주셔도 되긴 한데 만약에 그 압축기를 외형만 봐도 정확히 안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주셔도 되는데 좀 긴가민가 하신 분들 있잖아요. 스크류식인 것 같기도 하고 터보식인 것 같기도 하고 왕복동식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분들은 굳이 이 스크류식 이것까지는 적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동영상 문제들은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답에 가깝게 맞추는 것이지 어떻게든 정확하게 쓰는 게 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감독관 분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적으려고 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확하게 틀리는 답을 적지 마시고요. 근사치에 맞는 답을 적어달라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가번의 명칭은 이미 나왔습니다. 순행식 콘덴식 유닛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번에 내부에 설치하는 장치를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중에 골라 쓰시오라는 소리인데 자, 요거는 우리가 냉동장치 구성도를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 자, 압축기, 그리고 응축기, 그 다음 뭐예요? 팽창 밸브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증발기를 이런 식으로 별도로 한번 뺍시다. 이렇게 빼가지고 증발 코일을 연결을 합시다. 그리고 요 부분에 뭘 설치합니까? 콘덴서라는 걸 설치합니다. 콘덴서. 그리고 콘덴서 안에는 뭐를 넣어줍니까? 브라인이라는 걸 넣어주죠. 브라인.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순행식 콘덴싱 유닛은 브라인 쿨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라인을 냉각시켜서 실내에 별도의 쿨러를 설치하고요. 요 쿨러에다가 브라인을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쿨러에서 이제 차가운 바람이 나오면서 우리가 사용처를 냉각시키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쪽 편에 순환하는 냉매가 1차 냉매가 될 거고 이쪽 편에 순환하는 브라인이 2차 냉매가 됩니다. 즉 간접 냉각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런 거를 왜 콘덴싱 유닛이라고 하느냐, 자, 여기 설치된 콘덴서가 뭡니까? 캐스케이드 콘덴서였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왜 순행식이냐, 자, 왜 순행식이냐 하면 요 응축기를 냉각시킬 때 쿨링타워라는 냉각탑을 설치해서 요렇게 냉각수를 순환시킵니다. 냉각수니까 제가 뭐 차갑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냉각수를 순환시켜서 냉각수, 물이죠, 물에 의해서 냉각한다 라고 해가지고 순행식 콘덴싱 유닛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냉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요 사진은 순행식 콘덴싱 유닛인데 아래에서와 같이 공냉식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순행식 같은 경우는 물로 냉각하기 때문에 사진에 보시면 아래쪽에 물탱크 같이 빵빵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응축기는 순행식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아래 그림처럼 팬이 달렸다. 팬이 달린 뭐예요? 여기 응축기에다가 쿨링타워 이거 대신에 이렇게 팬을 달아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공냉시키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뭐를? 응축기를. 자, 그래서 순행식과 공냉식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게 순행식 콘덴싱 유닛이었고요. 이 순행식 콘덴싱 유닛은 특징이 뭡니까? 압축기와 응축기를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고 이 증발기와 콘덴서를 최대한 가깝게 설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설치해줘야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케이싱을 해서 만들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해당 영상에서 보여주는, 즉 해당 사진에 설치되어 있는, 지금 문제에서는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는 무엇이냐? 보기에서 골라 쓰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 압축기와 응축기가
되겠더라. 그래서 지금 사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위에 있는 게 스크류 압축기, 밑에 있는 게 순행식 응축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있는 장치가 압축기와 응축기가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똑같이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그래서 1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라고 돼 있는데요. 우선은 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명칭. 명칭은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용도. 용도는 배선용 차단기 용도 이전에 한번 봤었죠. 과전류를 차단하고 기기를 보호한다.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쌤, 이거는 NFB 아닌가요?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거 배선용 차단기는 MCCB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논란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MCCB가 있고요. 그리고 NFB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약자들로 쓴 건데, 요 앞에 있는 MCCB 같은 경우에는 몰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고요. 요 NFB는 노 퓨즈 브레이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뜻을 해석해 드리면 몰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 서킷 브레이커가 차단기거든요. 근데 몰드 케이스라는 게 뭐예요? 몰드 케이스, 틀을 만들어 뒀다. 틀을 만들어서 안에다가 넣어 뒀다 라는 뜻이에요. 몰드 케이스. 그래서 전면부에 커버가 있으면 전부 몰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NFB는 뭐예요? 노 퓨즈 브레이커라고 하겠죠. 그래서 노 퓨즈 브레이커, 퓨즈가 없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의 종류가 다르냐? 결과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둘 다 똑같은 겁니다. 둘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이제 전기의 역사까지 공부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요런 차단기들을 보통 보면 이제 나이프 스위치라 그래요. 나이프 스위치, 노출된 스위치. 그래서 나이프 형식으로 된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나이프 스위치를 쓰다가요, 나이프 스위치 딱 보면 어때요? 정말 위험해 보이죠? 딱 노출돼 있잖아. 자칫 잘못하면 감전되겠는데? 딱 봐도 느낌 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스위치가 뭐였냐 하면은 커버 나이프 스위치예요. 커버 나이프 스위치. 그래서 요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스위치가 있어요.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배선용 차단기 MCCB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버 나이프 스위치도 좀 무서워가지고 요거 이제 매립 좀 시키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몰드 케이스, 틀을 만들어 넣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부분을 넣어버렸어요. 그럼 손으로 만져도 여간에서는 크게 다치진 않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요 배선용 차단기 MCC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NFB라는 게 개발이 되었는데요. 요게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일본 회사에서 제작해서 그 회사에서 그냥 NFB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노 퓨즈 브레이커라고 붙인 거예요. 그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나이프 스위치가 나왔었고, 그다음 위험하니까 커버 나이프 스위치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MCCB가 나온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일본 회사에서 요 노 퓨즈 브레이커라고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뭐냐면은 MCCB입니다. 몰드 케이스 돼 있어요. 몰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예요.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개발해서 그냥 이름만 이렇게 붙인 거예요. 퓨즈가 없는 차단기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냐 하면은 요 NFB랑 또 뭐가 있어요? ELB라는 게 있어요. ELB라고도 하고요. 주로 사전에서 찾아보면 ELCB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누전 차단기입니다. 누전 차단기. 그래서 누전 차단기랑 구분하려고 노 퓨즈 브레이커랑 많이 이제 구분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현장에서는 주로 어떻게 쓰냐 하면은 MCCB는 현장에서는 우리 커다란 차단기 있죠. 그래서
뭐 변전함이라던가 아니면 배전판 이런 데 가면 커다랗게 생긴 차단기들 있잖아요. 요런 거를 MCCB라고 많이 부르고, 그리고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작은 차단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NFB라고 많이 부릅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불러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근데 원래 따지고 보면 뭡니까? 요 MCCB가 대분류고요. 나머지 뭐 NFB, ELB 이런 게 이제 소분류로 들어간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구분하시고 싶으시면 구분하셔도 됩니다. 뭐 현장에서 또는 우리가 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작은 차단기는 NFB라고도 하던데요. 그러면 NFB 쓰고 싶으신 분들은 쓰셔도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둘 다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둘 다 배선용 차단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MCCB나 NFB나 같은 종류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답을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틀리지는 말자고요. 정확히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큰 놈이 나오나 작은 놈이 나오나 저는 명칭은 배선용 차단기, 그리고 명칭은 과전류를 차단하고 기기를 보호한다.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회차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